32살 하나뿐인 내 아들 진우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고 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생선 대가리 쳐서 키운 내 아들. 그 녀석이 고운 색시를 데려온다기에 평생 입어본 적도 없는 비단 치마까지 맞춰 입고 상견례 자리로 향했더랬죠. 강남의 그 비싸다는 한정식집 문이 열리고 사돈댁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옷에 물이 다 튀었네요. 조심하시지. 그 목소리, 30년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 내 남편과 눈이 맞아 갓돌 지난 진우를 버려두고 야반도주했던 년. 우리 집 안방 보석함까지 통째로 털어갔던 그 이혜원이 지금 내 아들의 장모가 되겠다고 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옥란 언니, 오랜만이네. 아니, 이제 사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이 턱 막히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가 제 팔을 잡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현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죠.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내 아들 앞길을 막느냐고. 하지만 전현은 오히려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제 딸 제이의 손을 잡더군요. 우리 제이가 진우 씨를 너무 좋아해서요. 저도 사부인 되기 궁금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닿네요. 저 비릿한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는 보았습니다. 30년 전 내 인생을 도둑질한 년이 이제 내 아들의 인생까지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운전대를 잡고 연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죠. 30년 전 그 지옥 같던 날들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바람난 남편을 찾아 헤매다 돌아온 집엔 차가운 냉기만 가득했었습니다. 돌쟁이 진우는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고 안방 장롱은 텅 비어 있었죠. 그때 그년이 남기고 간 쪽지 한 장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언니처럼 고지식하게 사니까 남편이 질리는 거야. 진우는 내가 잘 키워줄까 했는데 그냥 언니가 키워. 어머니, 혹시 제이 어머니랑 아는 사이세요? 아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진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착한 아들에게 내 장모가 될 여자가 내 아버지를 훔쳐간 년이라고, 내 어린 시절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악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우야, 이 결혼 안 된다. 엄마가 다 싫어서 그래. 그 집안 절대 안 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이가 얼마나 착한데.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아들의 외침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만 쥐어뜯었죠.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군요. 발신인 제한번호.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니, 진우 잘 키웠더라. 근데 어쩌나 우리 제이가 진우 없으면 죽는다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사돈 맺지? 안 그러면 언니 남편 죽을 때 비밀 내가 진우한테 다 까발릴 건데. 이혜원의 협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죽음. 15년 전 행방불명됐던 남편이 객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니? 대체 무슨 비밀이 더 있다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예전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갓 돌을 지났을 때의 진우. 그런데 사진 속 남편의 귀 뒤쪽을 보다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한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진우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그 점이 있죠. 그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본 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이가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길 때 잠깐 보였던 그 귀 뒤쪽.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이가 일한다는 갤러리 앞으로 달려갔죠. 멀리서 제이가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다가 제이가 혼자 남았을 때 다가갔습니다. 제이 양, 잠깐 나 좀 볼까? 제이는 놀란 듯 하면서도 생긋 웃으며 다가오더군요. 저는 제이의 귀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만지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진우의 것과 똑같이 생긴 그 붉은 점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혜원과 내 남편이 도망친 지 30년. 그리고 제이의 나이는 30.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우리 제이 보러 오신 거예요? 갤러리 안쪽에서 이혜원이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제이를 밖으로 내보낸 예원은 제 앞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맞지? 제이 귀 뒤에 있는 거. 언니 남편 씨가 참 강하긴 하더라. 죽어서도 이렇게 흔적을 남기니 말이야. 너 미쳤구나. 내 딸이랑 내 아들이 어떤 관계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제 절규에도 예원은 눈 하나 깜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제 팔을 붙잡더군요. 관계? 무슨 관계? 법적으로는 아무 남남이야. 내가 제이를 박씨 성으로 올렸거든. 언니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어. 진우는 대기업 다니고 우리 제이는 내 재산 다 물려받을 건데 둘이 결혼하면 언니도 노후 보장받고 좋잖아. 이 악마 같은 년. 내 아들이랑 내 딸은 남매야.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해. 언니 착각하지 마. 나 제이 가졌을 때 언니 남편 말고 다른 남자도 많았어. 누구 핏줄인지 나도 확실히 몰라.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할 생각 마. 만약 언니가 이거 진우한테 말하면 나 진우 회사 게시판에 언니가 예전에 시장에서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 가짜 루머부터 시작해서 다 뿌릴 거야. 진우 인생 망가지는 꼴 보고 싶어? 저녀는 진우를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저녀는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온 진우가 제 안색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예원 아주머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진우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저 맑은 눈을 가진 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까요? 하지만 이대로 결혼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니까요.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근데 진우야, 제이 머리카락 한 올만 가져다 줄 수 없니?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유전자 검사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이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진우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이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제이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죠. 비린내 나는 생선 대가리 치던 손으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제이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칫솔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방에서 몰래 가져온 면도기. 저는 그것들을 들고 유전자 검사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접수증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남남이게 해달라고. 내 남편의 씨가 아니라고 해달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진우는 이제 제게 말도 걸지 않았고 결혼 준비를 강행하며 예식장 예약 확인증을 식탁에 올려두더군요. 마침내 검사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일치율 99.9% 마이너스 친남매 관계 성립.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어쩌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그 남편의 피를 나눈 아이들끼리 사랑하게 만들다니요. 이혜원, 그 독한 년은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제 딸을 팔아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겁니다. 그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 지금 제이랑 예식장 시식하러 가요. 어머니도 오실 거죠? 화 좀 푸세요. 네. 진우야, 안 돼. 오지 마. 거기로 가지 마. 저는 미친 듯이 예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혜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다. 지금 예식장으로 간다. 다 끝낼 거야. 예식장 뷔페실, 화기애애하게 식사하던 진우와 제이, 그리고 우아하게 앉아있던 이혜원이 저를 보았습니다. 예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군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진우가 반갑게 일어났지만 저는 진우를 밀쳐내고 이혜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이혜원, 내가 사람이야? 내가 인간이냐고. 제이가 당황하며 종이를 집어들려 하자 예원이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더 빨랐죠. 종이를 읽어 내려가는 진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친남매라니? 제이랑 저랑 형제라고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농담이에요? 진우야, 이 여자가 30년 전 내 아버지를 뺏어간 그 불륜녀야. 그리고 이 제이라는 아이는 내 아버지가 저 여자랑 사이에서 낳은 내 동생이야.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제이는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이혜원은 끝까지 발뺌하며 제 뺨을 때리려 들더군요. 이 미친 노인네가 치매가 왔나? 어디서 가짜 서류를 들고 와서 행패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 다 불러. 30년 전 내가 훔쳐간 우리 집 패물들 공소시효 지났을지 몰라도 내 추악한 정체는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야.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혜원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제이는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우는, 내 아들은 한 달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금전폐하고 누워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도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밥 좀 먹자.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진우가 헬쑥해진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어머니, 원망 안 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만약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저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진우는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다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겨진 비밀도 우리를 괴롭히던 악마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우는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러도 이제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모질고 잔인하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할 진실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제 입가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집니다. 지옥 같던 상견례는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직 우리 모자만의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 말입니다.